대통령이냐.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누가 승리하든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은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점가에 가면은 성공 방정식을 소개해 놓은 책들이 많은데요. 실패를 이끄는 10가지 습관을 알려주면서 기업을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비법을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말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 접전 양상인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환율도 움직임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거래되고 있는 게요. 2원 20전 올라서요. 1378원에서 거래 중인데 제가 좀 전까지 확인했었을 때는 1379원, 1380원도 찍었다가 지금 계속 좀 변동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인 달러 강세 영향 속에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1385원 이렇게 올라서면서 뭐 1,400원 돌파할 기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중반 정도에 다시 또 조정을 받아서 1370원대로 내려왔는데 또 다시 오르면서 지금 1380원대로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양상입니다. 요지는 이제 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면서 위아래 네. 변동폭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번 주에도 고용지표 굵직한 게 발표될 게 많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끝나면 11월 FOMC 이제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말로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지금 양상입니다. 그래서 네. 달러를 좀 사두려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달러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아마도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또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에 반응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한쪽의 승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환율도 지금 그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조정을 크게 받은 건가요? 얼마예요? 네, 지금은 또 이게 9,600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사흘 전에 10월 30일에 1억 원 딱 돌파했다가 지금 이틀 사이에 또 4%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친가상자산 인물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지금 위아래로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 대선과 관련해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베팅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정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기존 67%에서 61%로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ABC, 뉴욕타임스 사전투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해리스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니냐. 이러니까 지금 또 가상자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는 늘 앞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정말. 네. 자, 그렇고요. 자, 지난달 수출 실적이 잘 나왔다고요? 잘 나왔습니다. 네. 10월 수출액 575억 2천만 달러. 그래서 1년 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작년 10월 증가율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한 뒤에
13개월째 작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10월 수출액, 역대 10월 수출액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무역 수지도 32억 달러 흑자 기록을 해서요. 1년 5개월 연속 흑자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작년 10월부터 아까 본격적으로 수출이 반등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 월별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전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7월에 13.5% 이렇게 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8월, 9월, 10월까지 이렇게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뭐 품목별로 보면 역시 반도체 수출이 많았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 최대 수출 품목 아니겠습니까? 10월 반도체 수출액 작년보다 40.3% 증가를 해서요. 125억 4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12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역대 10월 중에 최고 수준의 수출 실적 기록한 것입니다. 네.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2위 수출 품목은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역대 10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이오헬스 수출입니다. 18.5% 증가한 12억 4천만 달러. 넉 달 연속 증가한 것이 눈에 띄고 바이오헬스 수출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이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역시 미국과 중국이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데 대중국 수출이 작년보다 10.9%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해서요. 네. 2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대중 무역 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건 아쉬운 부분이고요. 대미 수출은 작년 동월보다 3.4% 증가한 104억 달러 기록했는데요. 역대 10월 대미 수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실적입니다. 네. 자, 그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이 오늘 수신상품 기본금리 최대 0.25%포인트 인하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1년 만기 적금 상품의 경우에는 3.35%에서 3.30%로 정기 예금, 1년 만기 정기 예금은 기본금리가 3%에서 2.8%로 0.2%포인트 인하됐습니다. 네. 또 같은 날 오늘 외국계은행 SC제일은행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토스뱅크도 수신 금리를 낮췄는데 적립식 예금은 최대 0.5%포인트, 입출금식 예금은 최대 0.8%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 인하는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달 시작된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서요. 앞서서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도 최소 0.2%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씩 예적금 금리를 낮췄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강화 기조 아래 가상금리를 올리면서 최종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현재 시중은행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으로 상단이 지금 6%에 육박합니다. 네. 그리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 차 0.734%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에 따라서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는 전월보다 더 벌어지면서 두 달 연속 확대됐습니다. 네. 자,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한 그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 그 경쟁 업체들이 이의 제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기각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네,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네. 체코 반독점 당국, 우리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인데요. 우리와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 전력공사 EDF라고 하고요.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했고요. 이 소식이 이제 어제 우리한테 전해졌었는데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를 기각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서 입찰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 그리고 계약 이행 불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체코 당국은 이의를 제기할 권한은 없다고 보고 종결 처분을 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내년 3월까지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불씨가 다 꺼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 일을 기각하기에 앞서서 이 원전 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프랑스나 미국 업체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이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인 거고요. 또 하나 이거 외에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우회적 보조금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와 별도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추가적으로 지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 대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미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에서도 미 대선 리스크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모여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각 후보의 대선 공약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들이 있는 만큼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좀 꼼꼼히 비교해가며 살펴봐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살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조철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산업연구원에서는 이제 그 미국이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이제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네. 산업들을 하나하나 뭐 자동차, 뭐 조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야별로. 연구하면서 네. 예, 각 업무 담당자들이 이제 각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나리오별로 미 대선 후의 전망이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지 지금 이제 궁금해서 이제 모셨습니다. 일단 네. 예측이 좀 더 용이한가요? 아니면 더 어렵습니까? 이번 대선이요?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둘 사이에 어떤 성향이 극명하게 좀 갈리고 또 이미 많은 이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뭐 전망이 쉽다고는 할 수 있는데 또 네. 다른 측면에서는 또 그 말한 대로 또 하질 않는 측면들도 좀 있고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도 가늠하기가 참 좀 힘들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참 좀 쉽지가 않는 측면들 그리고 또 개별 업종별로 들어가면은 또 서로 좀 다 다르고 네. 똑같은 이제 정책이라도 또 다르게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말한 대로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선거 네. 공약이 반드시 이제 예. 당선이 되고 나서 예, 지켜지지 예, 않은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참, 뭐 네. 한 100% 관세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또 뭐 그게 뭐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그 정도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좀 불명확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서 예, 이제 좀 예, 분석을 그렇죠. 좀 해봤으면 예. 합니다. 예. 그 최근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예측이 이제 초박빙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일단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예, 둘 다 네. 예, 강화되고 이제 그런 성향이 원래는 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점점 좀 좁혀지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 네. 다 경쟁적으로 좀 그 미국 자체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는 형태인데, 네. 근데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쪽 해리스 쪽은 뭐 지난번 이제 바이든 정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주로 첨단 산업들 네. 이런 산업들 중심으로 미국 그 뭐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는 기존의 이제 주력 산업들 뭐 철강이나 뭐 소교화학이나 기타 등등 이런 이제 어떤 그 주력 산업들을 미국 내에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네. 그래서 좀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네.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는 쓰는데 대신에 이제 이 해리스나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첨단 산업 위주로 미국
보호 정책을 쓰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가 다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 부흥이라는 어떤 예. 공통 분모를 가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무역이라는 차원보다는 네. 자국 산업 육성 쪽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쪽 그 민주당 쪽 바이든 해리스 이쪽은 어떤 산업 육성 정책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IRA라든지 네.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 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혜택을 주는 뭐 그런 쪽으로 쓰고 네. 그리고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네. 외국 상품이 못 들어오게끔 막는 이제 보호무역 실질적인 보호무역을 트럼프는 이제 쓰는 거죠. 네. 지난 28일이었던가요? 이제 미국 재무부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그리고 AI 등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겠다 이런 내용의 그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고 이제 저희가 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대중국 정책의 경우 일단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그 견제 정책은 계승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바이든 정부도 보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이 견제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지금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보호무역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중국 견제도 굉장히 이제 특정한 그런 첨단 분야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첨단 분야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고 이제 반면에 그 트럼프는 이제 광범위하게 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그래서 뭐 아예 전체적으로 뭐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끔 뭐 60% 관세를 매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쪽이죠. 그래서 그 상호간에 이제 상당히 차이가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바이든 정부가 하던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아마 좀 더 또 강화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니라 뭐 미국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체할 만한 그 이제 2020년에 발의된 그 뭐죠? 그 USMCA. USMCA 이게 이제 그 이행 상황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2026년에 그렇게 하게끔 그게 그 협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었는데 할 때 이제 어쨌든 그 멕시코 특히 멕시코 쪽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많이 거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 측면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면은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또 다시 그 USMCA도 재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해리스 상관없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중국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25%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회로 수출하는 곳이 멕시코에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부품 소재를 그 중국으로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공장을 돌려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그러니까 USMCA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 협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멕시코에 생산된 그 차량에 대해서 무관세를 보장한다면서요. 무관세로 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관세를 피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는 아마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다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우회 수출 부분은 중국의 우회 수출 부분은 멕시코가 이제 심각한 문제고 네. USMCA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데는 또 저 베트남 같은 이제 네. 동남아 국가들이 네. 또 그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다면요.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지은 거 아닌가요? 짓고 예, 있나요? 지었습니다. 지었죠. 예, 지었고 그러면 자동차 중국 공장도 기업뿐만 있다 아니라 있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되는 측면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멕시코에 투자한 중국 기업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산 부품이나 이런 걸 쓴 뭐 제품 뭐 이런 네. 데 대한 이제 그 제재를 가할 때는 우리 기업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한정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놨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제품을 많이 쓴다든지 이러면은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써가지고 그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형태거든요. 네. 그런 형태고. 근데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입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이 또 유리할 수도 있는 측면들도 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쨌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때 대중 견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 보이는데 지금 공약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 해리스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쭉 논의되었던 어떤 그 통상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네. 통상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 뭐 60% 보통 관세 전체적으로 다 생산 관세를 수입품의 60% 관세. 매기는 것도 네. 있고, 근데 이제 그 상관없이 모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10%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다 매기겠다고 이렇게 보편적 얘기를 관세, 보편적 10에서 관세를 20%까지도 매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통상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동맹에 대해서 별로 고려를 하지 않는 게 트럼프고, 예. 근데 이쪽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 쪽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쪽은 아무래도 이제 동맹과 결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좀 취하는 게 그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하고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환경 에너지 관련되는 정책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요 민주당 쪽은 친환경 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에너지도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걸로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은 뭐 이 기후 협약에는 순전히 사기다 이러면서 아예 예전에 파리 협약에 탈퇴했듯이 아마 이번에도 뭐 그런 조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전기차 판매라든지 배터리 판매라든지 이런데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IRA의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 혹시 그 이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통상 정책까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444억 달러 정도 흑자를 거뒀더라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그 357억 달러를 자동차 쪽에서 흑자를 거두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뭐 10% 관세를 이렇게 매기겠지만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하게 아마 좀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일기 때도 사실은 25% 초관세를 더 매기려고 그러다가 네. 그게 이제 무산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동안 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 그 무역 수출액자가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뭐 꼭 25%가 아니더라도 네. 그 트럼프가 이제 공약하기로는 100%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 주안점이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선 이후 이제 산업별 전망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당장 미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 반도체, AI 투자 이런 걸 더 견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도체는 그 직접적으로 우리하고의 관련성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오는 그 문제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반도체 대부분의 수요를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그 수요가 줄어들면은 우리 반도체 수출도
이제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뭐 60% 관세 매기고 이러면은 중국으로부터 그런 전자제품이나 반도체를 많이 쓰는 전자제품 이런 것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반도체 수출도 영향을 받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고 다른 측면에는 지금 바이든 정부나 아마 해리스가 되더라도 이 반도체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제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는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언젠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를 하게 되고 국산화를 하게 되면은 중국 내에 수요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수요를 다 중국산 반도체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해이스가 되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한테는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더 이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분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미국이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 그걸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조금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그게 원래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 처음 이제 입안이 된 거는 트럼프 때였거든요. 그게 이제 법이 통과되고 해서 실효가 된 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라서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폐지하거나 뭐 줄이거나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저 배터리 쪽. 그다음에 전기차 쪽이죠. 아, 그거 좀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이 인플레이션 감축 IRA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크게 많이 주고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고 뭐 그런 쪽 보조금들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전기차나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일종의 반감 비슷한 형태로 반감? 그래서 심지어는 전기차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피바다가 될 거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표현까지 직접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로 하면은 미국 자동차 산업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IRA를 폐지하기는 힘들 거다. 법 자체를 폐지는 못하더라도 거기 세부 조항이 세부 조항이 보조금 지급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릴 수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 전기차 캐점 이래 가지고서는 미국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보조금까지 없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가 줄고 그러면서 또 배터리 수요도 줄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지금 미국에다 해놨거든요.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그럼 배터리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어쩔 수 없이 미 대선 돌풍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2차 전지 분야도 결국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게 그 2차 전지 이제 배터리가 2차 전지인데 그런 게 결국은 바이든이 그러니까 저기 해리스든 아니요. 트럼프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보다도 더 친환경 쪽에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캐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팔리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트럼프가 되면 이제 아예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엇갈리겠네요.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안 팔면은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 팔면 되거든요. 근데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대안이 없는 형태죠. 그리고 이미 투자는 다 이루어졌고. 아, 그래요. 그 방위 산업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던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우리 바이든 정부하고는 굉장히 이 동맹 차원에서 군사적인 어떤 협력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방위 산업 분야에 있어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걸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상호 공동 R&D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조달시장 상호 개방이라든지 이래서 이제 이런 방위 무기들의 이 교류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기술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쉽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데 애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기에 종식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네. 아무래도 세계 그 방위 산업 수요가 네. 위축이 되는 형태가 돼서 우리 그렇겠죠. 수출이 좀 네. 두드러들고, 중동 문제도 좀 있습니다. 중동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인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무기 수출 별로 안 하거든요. 미국이 이거 좀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고려를 안 해서 경쟁이 이제 중동 시장에 이런 데서 생길 가능성도 좀 존재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트럼프가 되는 경우에 우리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는 그런 상황. 그 이제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잠깐 좀 봤었는데요. 제약 바이오 분야는 대선 결과 상관없이 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도 잠깐 좀 해주십시오. 그 사실은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고 이제 공급망 조사를 했고,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 바이오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원재료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이 제약 제조, 그러니까 뭐 CDMO 그 위탁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크게 중국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이 의학이나 바이오 이쪽 부분은 그 굉장히 그 어떤 안보와 관련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이 그 해외에 맡기는 것보다, 특히 이제 그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네. 자체적인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은 동맹을 활용하는 형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생물보안법이라는 네, 네.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주요 핵심이 중국을 배제한 네. 이제 바이오 의학 산업의 네. 공급망 구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미중 갈등은 어쨌거나 좀 심화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 주요 수출국인 우리 한국은 누가 되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자국 중심으로 하는 것에 그 불똥의 그 피해를 좀 입을 것이다. 불똥이 우리한테 튈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 정보 산업계 어떤 전략으로 지금 좀 대처해야 할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세계 전체적으로 그 중국을 배제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라는 게 뭐 어느 정부든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도 사실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좀 불리한 측면들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러면 중국을 대신해서 이 공급망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네. 한국이 거기에 있어서는 가장 좀 뭐 그 차순위로서는 그 적합한 그런 국가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새롭게 구축되는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수출의 그 50% 이상을 지금 미국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 현지 생산도 또 많이 하면서, 그럼 기타 다른 분야들도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미국 의존도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너무 치중돼 있는 그 무역 통상이라서 이 부분을 좀 다원할 필요. 요즘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뭐 저쪽 동남아나 인도나 뭐 이런 쪽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의 관계를 좀 그 뭐 넓혀 나가는 그런 형태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기술, 네.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첨단 제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제품을 안 쓰면은 안 되게끔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어떤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생산 자체보다는 네. 그에 따른 기술이나 서비스나 기타 뭐 기본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를 단순히 그 생산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타 다른 쪽으로 좀 이제 전환을 하는 산업 전략 정책이 좀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 그러는 어쨌든 그 예전에는 산업 정책은 우리나라에 뭘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게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업연구원의 조철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현재 제주도 북부, 남부, 중산 간의 호우경보 그리고 제주도 남서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제주도와 전남 섬 지역에 강풍특보 그리고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렇게 내일까지 남부 중일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왔습니다. 집 주변 배수로는 낙엽으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또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천변을 접근이라든가 야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주행 중에 침수되거나 또 통제된 지하차도 그리고 하상도로는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하시기 바라고요. 강풍에 대비해서 간판 등 시설물은 고정해 주시고 공사장 주변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에 유의하시고요. 해상의 높은 물결과 너울 발생이 우려되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시 42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실패의 관점에서 제시한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이 저자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뭐 워렌 버핏과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젊어서 워렌 버핏의 앞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이 책의 추천사를 워렌 버핏이 썼는데 이 사람은 1927년생이니까 27년생이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 돌아가셨고요. 버핏보다 3살이 더 많죠. 이 둘 다 고향 네. 둘 다 이제 태어난 것은 오마하인데 둘이 만난 것은 1960년도. 그러니까 저자가 33살 때 버핏이 30세 때입니다. 청년 때 한참 청년.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이제 추천사를 쓰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는데 버핏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사모펀드죠.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기 친구니까 찾아가가지고 야, 너 $10,000만 투자해라. 그랬더니 네.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도널드 큐가 단호하게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핏은 이때 일화를 두면서 유머스럽게 나 자신도 네. 만약에 나라도 거절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코카콜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네. 이 회장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로베르토 고이주에따라고 쿠바 난민 출신의 그 코카콜라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네. 뭐 전설적인 그 코카콜라의 경영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대학이 에모리 대학인데 거기 경영대학원 이름이 고이주에따 대학원이거든요. MBA 과정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그 코카콜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고 재미난 점은 이 시기에 그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삽니다. 이 두 사람이 경영을 할 때. 근데 네, 이 책의 저자는 버핏이 주식을 산 건 몰랐어요. 얘기하게 되면 법에 걸리거든요. 네. 내부자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이 책에 나와 있고. 그렇군요. 예. 이 책은 이제 저자가 그 25년간 경영자로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경영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실패의 관점에서 분석한 책입니다. 네, 이게 책이 2009년에 나온 꽤 오래된 책이 책입니다. 번역이 된 거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예, 15년 정도 전에 나왔던 책인 걸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본질, 예. 본성 이거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관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일단 궁금했던 게 보통은 이제 성공의 무슨 학, 뭐 성공을 예. 위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책은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패하는 관점에서 책을 서술했다는 거가 아주 특징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한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학에 관련된 책이 안 팔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패학이라는 것이 하나 장르가 있어요. 아예. 아 그래요. 실패학이 있어요. 예,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쪽 책들도 너무 번역됐는데 다 알고는 제가 다 망했고요. 아.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생각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는 책인데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고요. 네.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을 보장하는 일련의 규칙이나 단계별, 우리가 성공학 같은 책들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 2단계 뭐 해서 성공 방정식을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가 보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더라. 그런데 실패하는 확실한 방법은 존재한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히 실패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자기의 경험으로 보거나 네.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이런 똑같이 말한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네, 네. 이렇게 항상 실패를 먼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역외사고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합니다. 역발상으로. 예, 그래서 네. 이 사람이 10가지 정도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예요. 망하고 싶으면 표현이 그겁니다. 망하고 싶으면 이 10가지를 하면 된다. 당신들이. 어떡해요? 첫 번째 모험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험을 중단해라. 두 번째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 마라. 네. 자기 자신을 외부와 격리시켜라. 네. 그리고 한 채 오류도 없는 사람인 척 해라. 법은 적당하게 지켜라.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마라.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들의 말을 무조건 믿어라. 관료주의를 사랑해라. 그다음에 회사 종업원이나 고객들에게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해라. 네. 그다음 미래를 두려워해라.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게 예. 하지 마라 해라가 섞여 있는데 이게 예. 이 전체를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와 반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네. 피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니까 예, 반드시 실패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 말아라. 라고 라고 이제 얘기- 받아들여야 예, 되는 예,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 시간에 10가지 습관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일단 어떤 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이 책에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코카콜라 사례도 많이 나오고 제가 네. 거기 경영자였었으니까 저자가 바라보는 건 이겁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영 기술 이상의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자들이라든가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완고하고 자기가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근데 저도 직장생활하다 보면은 자기 영역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망한다. 그러니까 유연성이야말로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지속적이면서 매우 사려 깊은 과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사례 듭니다. 코카콜라에서 유명한 게 녹색 병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볼록한 옛날에 녹색 병 있지 않습니까? 아, 약간 반투명. 그쵸, 그쵸.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병에 원래 코카콜라는 그렇게 종이컵에 팔았었던 거거든요. 그때 따라줘가지고 시럽을 섞어서 참 네. 왜냐면 이게 약국에서 판매가 됐었으니까. 아, 그랬었나요? 그러다 오. 보니까 이게 1905년도에 코카콜라 그 병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유리병의 녹색병 네.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병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6온스 반짜리인데 6온스 네. 반짜리 녹색병에 든 것만 코카콜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코카콜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카콜라 여기 꼭 들어 있어야 돼. 네. 근데 경쟁자 펩시콜라가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39년도에 월터 맥이라는 마케팅 천재란 표현을 써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같은 가격에 2배 용량이 있는 큰 용량의 펩시콜라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가격에. 예. 그 용량은 2배가 된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이 코카콜라 경영진들이니까 직원들은 저건 콜라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유리병에 담겨져 있어야 돼. 네. 근데 그 사이에 밑바닥에는 세상이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 냉장고를 이제 많이 사게 되면서 큰 용량의 콜라를 냉장고에 넣고 네. 넣어서 먹어두는 라이프 스타일로 변하고 있었는데 펩시는 그 전설적인 마케터가 그걸 이해를 하고 대용량 우리가 얘기한 대용량 콜라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코카콜라는 계속적으로 펩시의 매출이 늘고 있는 걸 빤히 보면서도 네. 10년 동안 대용량 코카콜라를 발매하지 않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그러니까 펩시가 나타난 게 1939년? 예.
처음에 코카콜라가 시작한 게 1905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거의 35년, 40년 가까이를 이제 거의 코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압도적이었었죠. 펩시 뭐 해봐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그런 같아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현재 팔고 있는 것만이 진정한 콜라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병에 들어 있는 것만 진정한 콜라야. 그럼 언제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코카콜라가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나요? 여기서 이제 거의 10년이 넘은 다음에 10년 그러니까 이게 경영자들이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고 환경을 자기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많이 비교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삼성전자에 뭐 잘 모르겠지만 계속 1등으로서 저자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성공한 기업에서 이런 것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용량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대용량 코카콜라가 등장을 한 그래서 거예요. 입장을 절대 바꾸지 말라.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입장을 절대 바꾸지 말라가 아니라 필요할 땐 바꾸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 예. 말씀이시죠. 예. 또 어떤 거 하나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라.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경영진들 중에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기업 경영진들 중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자신과 친한 임직원이나 아래 직원들하고만 식사를 하고 주로 자기 측근의 얘기에 주로 의존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리더나 중간 관리자나 경영자가 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리더들이 네. 이게 중간 관리자 포함입니다. 직원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제가 뭐 경영진인데 나한테 당신 항상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자문력이나 네. 아니면 내가 승진시켜진 직원들로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그리고 보고를 받을 때 내가 편한 직원한테 시켜서 요약된 정보만 받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은 보통 그런 정보가 올라올 때 그 사람 뜻에 맞춰서 올라온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네, 이런 네. 것들은. 그런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전설적인 창업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현장의 직원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네. 1960년에서 70년대 세스나 항공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민간 항공기 이 기반을 닦았던 드웨인 윌리스라는 이 창업자를 얘기하는 이 사람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책에서는. 네. 근데 이 사람은 공장 조립 라인 직원 3,000명의 이름을 다 알았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얼마나 이름을 불러주고 네. 그 사소한 것도 질문을 해주고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직원들이 열정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뛰어난 그 창업자들은 거의 현장과 관계를 다 맺습니다. 대화를 네, 많이 하고. 그래요. 예. 여기서도 이제 전쟁 얘기도 나오는데 히틀러와 처칠의 비교예요. 네. 히틀러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정보만 올려주는 그의 비서가 있었는데 마르틴 보르만이라고 이 사람 보고서만 받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지고 있었는데도 히틀러는 죽기 얼마 전까지도 이기는 줄 자기네가 알고 있었대요? 이기는 줄 알고 있었고요. 반대로 윈스턴 처칠은 어떻게 했냐면 오로지 나한테 좋은 소식은 말고 나쁜 소식만 전달하는 전문 팀을 만들었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나쁜 소식만 가져와 너희들은.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현장에 좋은 얘기보다 네. 나쁜 얘기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네. 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이런 거는 하면 실패한다라고 예. 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실 실패라는 게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 현장에서. 그렇죠. 결국 이 책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실패한다 한다는 거죠. 어느 네. 정도는. 자기도 늘 실패를 했었고 자기가 굉장히 존경했던 그 코카콜라의 전설적인 CEO들도 실수를 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공한 것이 많을수록 실패에 더 많이 노출된다라는 거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패의 시간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실패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나쁜 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직 내에 이걸 하려고 그 리더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